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끝났어. 당신은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관 속에 누워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억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기이한 복수극에 관한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장례식에 나타났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 바로 며느리 유리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새겨졌죠.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부활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장례식장. 이른 새벽부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장례식장 입구의 검은 리본을 흔들어댔고 흰 국화 향기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만큼이나 무거운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이 장례식장에 감춰진 거짓과 위선이었죠. 장례식장 입구에는 대형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인 박선옥, 향년 67세. 사진 속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선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끼니는 거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선옥은 단순히 식당만 운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사업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었죠.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2동, 압구정의 아파트 2채, 판교의 오피스텔 1동, 게다가 각종 주식과 예금까지 합치면 그녀의 자산은 무려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억 원. 평범한 식당 주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치고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검소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여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돈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사치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그저 그 돈을 아들을 위해 아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 민수는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3년 전 유리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유리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잘했죠. 처음 선옥을 만났을 때 유리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모실게요. 제 친엄마보다 더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던 것을 유리는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말에 눈물을 흘릴까라고. 유리에게 선옥은 사랑해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용해야 할 자산이었습니다. 200억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저 늙은 여자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 유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초반 유리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명절에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설거지를 도왔고 선옥의 생신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선옥은 점점 유리를 믿기 시작했죠. 심지어 며느리에게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결혼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독립해서 살면 안 될까요? 신혼부부인데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선옥은 섭섭했지만 젊은 부부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압구정 아파트 중 하나를 민수 부부에게 넘겨주었죠. 시가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어머님, 민수 오빠 승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머님,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몇 천만 원, 그 다음에는 몇억 원. 요구는 점점 커져갔고 선옥의 통장은 점점 가벼워져 갔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요구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죠.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선옥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1년 전 선옥은 경미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쪽 다리가 불편해져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때부터 유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맞벌이라 어머님을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어요. 선옥은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평생 살아온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설득했고 결국 선옥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의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유리는 한 달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얼굴을 비췄지만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선옥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은 더 빨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이 유리는 착실하게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선옥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심지어 일부 자산을 몰래 처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수십억 원이 유리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유리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200억 원 전부를요.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리고 유일한 상속인인 민수를 통해 모든 재산을 손에 넣는 것. 그 계획의 첫 단계는 고액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유리는 선옥 명의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수혜자는 물론 민수였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선옥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죠. 천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그리고 사흘 전 요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옥 어르신께서 오늘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유리는 그 전화를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슬픔을 연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거울 앞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재산은 민수의 것이고 민수의 것은 곧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200억 원. 그 돈이면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사고 외제차를 몰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리는 강남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물론 선옥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효성스러운 며느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고는 넓게 퍼졌고 선옥의 옛 단골 손님들과 친척들, 그리고 사업 관계자들까지 조문을 왔습니다. 200억 원의 자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상주 자리에 유리가 앉아 있습니다. 유리는 최고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눈가는 약간 붉게 부어 있었는데 그것은 진짜 운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비벼서 만든 인위적인 흔적이었죠. 그녀는 완벽한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다가올 때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갑자기 떠나셔서. 목소리는 떨렸고 때때로 말을 잇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런 유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효부가 따로 없는데. 시어머니가 복이 많으셨어.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정말 기특하다. 200억이나 되는 재산을 물려받는데도 저렇게 슬퍼하다니. 유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먹혀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슬픔 대신 차가운 계산을 발견했을 겁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태준이었죠.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조문객들 틈에서 슬쩍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곧 이야기하자는. 조문객의 물결이 잠시 끊긴 순간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변호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유리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서류는 준비되었나요? 유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변호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상속 서류, 보험금 청구서까지. 장례가 끝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되죠? 10억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자산, 주식, 예금까지 합치면 총 210억 정도 될 겁니다. 21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유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죠. 주변에 누가 볼지 모르니까요. 좋아요. 장례 끝나면 바로 처리해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꺼내기 어려운 말이 있는 듯 했죠.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유리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없는데. 요양원 측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를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하더군요. 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유언장 쓰려고 변호사 부르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불안감이 어려 있었죠. 유리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선옥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별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법적 상속인은 제 남편이고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할 겁니다. 200억이 넘는 재산이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유리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주 자리로 돌아갔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고 영정사진 앞의 향은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장례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유리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10억을 받고 부동산을 정리하고 주식을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강남 펜트하우스를 사는 것. 그리고 민수와 이혼하는 것. 어차피 민수는 자신에게 별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이혼 가치가 끝났으니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내 거야. 200억. 모두 내 거야. 유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오후 2시 30분. 조문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낮은 대화 소리와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의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피커 고장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잡음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장례식장 전체를 가득 메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스피커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잡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음 사이로 무언가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소리.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피커를 주시했죠. 유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기술적 문제가 생긴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다음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장례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했구나. 그 목소리는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 약간 쉰 듯하지만 또렷하고 힘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리의 손에서 향이 떨어졌습니다. 향은 바닥에 떨어져 재를 흩뿌렸습니다. 유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아니, 이럴 수가. 유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죽었다고 확인한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박선옥. 사흘 전에 요양원에서 사망 확인을 받은 그 여자의 목소리가 지금 장례식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소리, 고인 목소리 아니야? 미리 녹음해둔 건가? 아니면 누가 장난치는 건가? 혼란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내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줄 줄 몰랐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죠. 마치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번진 공포를 많은 사람이 목격했죠. 저건 뭔가 착오입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유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여보, 저 목소리. 정말 엄마 목소리 같은데. 말도 안 돼.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우리가 직접 확인했잖아.
유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리야, 그렇게 당황하지 마. 내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 아니면 최소한 내가 죽기를 간절히 바랐겠지. 200억. 그 돈이 얼마나 탐났겠니? 200억이라는 단어에 장례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유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으니까요. 저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유리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묻어났죠. 정성껏 모셨다고? 재미있는 표현이구나.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 게 정성이었어? 내 돈을 수십억씩 빼내 쓴 게 정성이었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혼란이었지만 이제는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유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민수의 손길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200억. 내가 평생 모은 돈.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내 여생을 위해 모은 돈. 유리, 너는 그걸 모두 가져가려고 했지. 나를 죽여서라도. 목소리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곧 너를 만나러 갈 거야. 그 말과 함께 스피커의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도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유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서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유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분명 죽었어. 내가 확인했어. 사망진단서도 있어. 이건 뭔가 착오야. 누군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장난을 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기이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가려고 출구를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제발 아니라고 해. 유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끝장낼 것이라는 것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의 햇빛이 장례식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등지고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유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장례식장 문 너머로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였습니다. 검은색 휠체어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무릎에는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죠. 얼굴은 영정 사진 속의 그 얼굴이었습니다. 박선옥. 죽었다고 확인된 그 여자가 지금 살아서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을 시작으로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그으며 기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려고 출구를 찾았죠. 하지만 선옥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도 강한 의지를 품은 사람의 눈이었죠. 선옥의 뒤로 여러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선옥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까지. 유리는 그 광경을 보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서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유리의 입에서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얼거림에 가까웠죠. 선옥의 휠체어는 천천히 장례식장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영정 사진이 걸려 있는 곳, 바로 그 앞까지 왔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죠. 사진은 잘 골랐구나. 내가 좋아하던 옷 입은 사진이네. 그리고 장례식장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곳이지? 내 돈으로 치르는 장례식이니까 아낌없이 썼겠구나. 선옥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듣는 것이었기에 더욱 생생했고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유리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선옥의 눈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유리야. 선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했죠. 그것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네, 어머니. 유리는 마치 로봇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민수 자신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놀랐지? 선옥이 물었습니다. 유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나도 놀랐어. 내가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 하지만 내가 죽을 수는 없었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 선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조문객들, 영정사진, 하얀 국화들. 모든 것이 그녀의 죽음을 전제로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내 장례식? 참 화려하구나. 200억의 주인이 죽었으니 그만한 대접을 해야겠지. 선옥의 말에 조문객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200억. 그 엄청난 액수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향한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뿐만 아니라 절망도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유리가 말을 시작했지만 선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말하지 마. 지금은 아직 내가 말할 때가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할 게 있어. 선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장례식에, 아니, 제 장례식이 될 뻔했던 이 자리에 와주셔서요. 사람들은 조용히 선옥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선옥은 유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유리, 너는 나를 죽이려 했어. 200억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니?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계셨어요? 저는 엄마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를 탓하지 않아. 너도 속은 거야. 우리 모두 속은 거지. 선옥은 다시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나를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훔쳐가려 했는지. 모든 것이. 선옥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와 함께 온 변호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선옥의 말에 유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풀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에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문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선옥은 자신과 함께 온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제 법률 대리인이시죠. 그리고 이 서류 가방에는 유리가 저를 상대로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 이정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들은 테이블 위에 쌓였고 그 높이는 상당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박선옥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며 지난 6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먼저 금전 착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 씨는 지난 3년간 박선옥 여사의 계좌에서 총 68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져서 마지막에는 한 번에 10억 원씩 인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A사 용지로 수십 장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인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이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유리 씨는 이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자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수억 원씩 송금했습니다. 박선옥 여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68억 원.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유리 씨는 박선옥 여사의 이름으로 각종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 카드론, 심지어 사채까지. 총액은 32억 원에 달합니다. 변호사는 대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선옥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적 감정 결과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서명들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리 씨가 박선옥 여사의 서명을 흉내내어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 범죄입니다.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또한 유리 씨는 박선옥 여사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한 동을 70억 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다행히 부동산 등기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시도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 거래가 성공했다면 박선옥 여사는 평생 모은 재산 중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유리 씨의 계좌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변호사는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파일은 특히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했던 유리 씨는 마침내 박선옥 여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에 장례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유리 씨는 박선옥 여사의 이름으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수혜자는 남편인 민수 씨였지만 실제로는 유리 씨가 그 돈을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보험 증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유리 씨는 요양원에 특정 약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보조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약물 성분 분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 약물에는 디기탈리스 성분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기탈리스는 적정량을 쓰면 심장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심장이 약한 노인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유리 씨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약을 보낸 겁니다. 박선옥 여사를 천천히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문객들은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니. 그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선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먹기 시작한 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했죠.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옥의 목소리에는 고통의 흔적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그 약을 모아두었습니다. 먹는 척하고 숨겨둔 거죠. 그리고 요양원의 젊은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약을 분석해달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 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선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 너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구나. 200억을 위해서. 유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선옥 여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리 씨의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선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사흘 전 저는 의도적으로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요양원 의사는 제가 위독하다고 판단했고 곧 사망 진단을 내렸죠. 물론 그 의사는 저희 계획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양원 의사는 저희 편이었습니다. 그는 박선옥 여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유리 씨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형주했습니다. 선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유리는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겠죠. 드디어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서둘러 장례식을 준비했고 보험금 청구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라는 사실을요. 변호사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유리 씨는 요양원 의사에게 거액을 주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처리해 주세요. 보험금이 꼭 필요해요. 10억이에요. 그 중에서 선생님께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의사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사망진단서 위조는 중범죄예요. 그리고 박선옥 여사는 아직 살아계신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은 혼자 계시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돌아가신 것으로 해주시면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1억. 아니, 2억 드릴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유리의 범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유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박선옥 여사는 이미 1년 전에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옥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 저는 느꼈습니다. 유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 모든 재산을 신탁에 넣었습니다. 유리가 손댈 수 없도록요. 변호사가 신탁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선옥 여사의 모든 재산,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주식, 예금은 모두 신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유리 씨가 훔쳐간 돈도 대부분 추적이 가능하며 법원 명령으로 회수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의 지혜에 그리고 정의의 실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는 며느리를요. 유리야,
선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야. 하지만 나는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야. 선옥은 손짓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리 씨, 당신을 사기, 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유리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잡힌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200억이나 되는 돈이 저 늙은 여자한테만 있는 게 억울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유리의 외침은 장례식장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범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200억. 그 돈은 제 거였어야 해요.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산 대가였어요. 유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녀의 탐욕을 더욱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유리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리의 마지막 외침이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유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너를 탓하지 않아. 너도 속은 거야. 유리는 연기를 잘했으니까.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잖아요. 엄마가 싫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내가 이해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자. 선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는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후의 침묵이었습니다. 유리가 끌려간 후 장례식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것은 현실인가요? 아니면 꿈인가요? 하지만 선옥의 존재는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지금 이곳에 있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조문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게 해야 했으니까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옥의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노인이었습니다. 선옥 씨,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는 정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시작으로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선옥 씨,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끔찍한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잖아요. 200억이나 되는 재산을 지켜내셨네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선옥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선옥이 살아있다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광경이었죠.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정을 보는 것.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그 약을 계속 먹었다면 저는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겠죠. 200억은 모두 유리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고 저는 그저 자연사한 노인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유리를 믿었습니다. 그녀를 제 딸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제 아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에게 저는 그저 장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억을 가로막는 장애물.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어요. 제가 더 현명했어야 했어요. 선옥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야, 이제 일어서. 그리고 앞을 봐. 과거는 지나갔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선옥은 다시 조문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장례식의 주인공이 누군지 보러 왔습니다. 선옥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장례식의 진짜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장례식의 진짜 주인공은 탐욕이었습니다. 2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탐욕. 그것이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선옥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은, 아니, 앉아 있다는 것은 탐욕이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선옥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유리 씨는 여러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예상 형량은 최소 15년 이상입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미수. 모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유리 씨가 훔쳐간 68억 원도 대부분 추적이 가능합니다. 법원 명령으로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박선옥 여사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유리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고 선옥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선옥의 용기에 그리고 정의의 실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여전히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승리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잃었고 제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0억을 지켰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선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선옥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200억. 그 돈이 제 며느리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선옥은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사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선옥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장례식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옥이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하지만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제 삶으로.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삶으로요. 선옥은 장례식장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200억. 그 돈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휠체어가 문턱을 넘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는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유리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퍼할 뿐이었죠.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는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유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선옥은 경찰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안도와 슬픔, 승리와 상실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민수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햇빛 속에서 천천히 작아져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만이 홀로 남아 있었죠. 사진 속의 선옥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편히 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비록 상처받고 지쳤지만 그래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니까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것이 삶이니까요. 장례식장의 불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어둠이 그곳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올 것이었습니다. 선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3개월 후 유리는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살인 미수,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녀는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200억을 향한 탐욕이 그녀를 감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2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기로.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돈은 제대로 쓸 때 의미가 있어요. 선옥은 말했습니다. 탐욕을 위해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 쓰는 거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2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 앞에서도 정의를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검은 장례식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